안녕하세요. DJ 사나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온갖 불행을 다 겪고 이제야 행복을 찾아 누리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람은 살다 보면 정말 별의별 일을 다 겪는다고요. 사실 전 그러지 않을 줄 알았어요. 세상에 빛을 본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은 완벽한 험지였거든요. 부모 사랑 한번 느껴보지 못하고 험난한 곳에 내던져진 저에게 인생이 확 뒤바뀔 수 있을 정도의 일 같은 건 절대 찾아오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라는 건 정말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거였다는 걸 최근에서야 깨닫게 됐어요. 오늘은 제 삶에 어떤 기적이 찾아왔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제 이야기 지금부터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고아원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여름 장마가 찾아와 비가 매섭게 쏟아지던 어느 날, 오후 늦게쯤 다른 아이들도 대부분 실내에서 놀고 있을 때 고아원 입구 근처에서 인기척이 느껴져 밖을 내다보니 작은 유모차 한 대가 덩그러니 놓여진 채 비를 맞고 있었다고 해요. 그 안에 제가 잠들어 있었고 제 옆에는 짤막한 쪽지 한 장이 놓여 있었다고 하더군요. 쪽지에는 부디 이 아이를 잘 부탁드립니다 라는 한 문장과 엄마로 추정되는 여성의 이름만이 적혀 있었다고 했습니다. 비 오는 날 버리고 갔고 쪽지에 본인의 이름을 적어두고 갔다는 거. 그게 제가 친엄마에 대해 유일하게 알고 있는 거였습니다. 고아원에 들어왔을 당시에 저는 아직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였다고 하더라고요. 원장님, 그럼 원장님도 절 낳아주신 엄마의 얼굴은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 궁금해요. 엄마가 절 여기다가 왜 두고 간 건지. 엄마의 연락처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내가 아는 건 그때 쪽지에 적혀있던 이름밖에 없어. 전화번호도 적어놓지 않았더라고. 그런데 지은아, 버리다니. 엄만 널 버리신 게 아니야. 피치 못할 사정으로 널 이곳에 잠깐 맡겨두고 가신 거지. 사람은 저마다 가진 사연이라는 것이 있단다. 원장님도 이렇게 너희들 앞에서는 웃고 있지만 가끔은 어떤 일 때문에 속상할 때도 있어. 그런 것처럼 지은이 엄마도 지은이를 버린 게 아니라 어떤 사정 때문에 돌볼 수가 없어서 이곳에 두고 가신 걸 거야. 언젠간 널 데리러 오실 수도 있어. 그러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 친엄마가 절 왜 이곳에 두고 간 건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원장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가끔씩 꿈속에서 희미한 여자의 얼굴이 스쳐 지나가곤 했어요.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 어느 정도 머리가 크고 나서도 같은 꿈을 반복해서 꾸곤 했습니다. 눈을 꼭 감으면 금방이라도 선명해질 것 같다가 항상 다시 뿌옇게 사라지는 그 모습이 좀 속상하면서도 이상하게 그립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지내던 고아원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회장님이 꾸준히 후원을 해주시는 덕에 어느 정도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후원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매년 한두 차례 직접 오셔서 아이들 머리를 쓰다듬으며 선물을 나눠주시곤 했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먼 발치에서 그분을 구경했어요. 돈도 많은데 친절하기까지 한 어른이라니. 나중에 나도 성공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어른이 되고 싶다는 꿈을 품게 만들었던 게 바로 이분이었죠. 성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 그래야 잘 될 수 있고 무시받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는 어릴 적부터 책도 열심히 읽고 공부를 하는 데에도 충실했어요. 고아원에서 지원해주는 학비와 간간히 성적 장학금도 받으면서 우수한 성적으로 학교를 졸업하겠다는 목표도 세웠습니다. 사실 다른 아이들은 입양이 되기도 하고 혹은 친척집이나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기도 하는데 자립을 할 때까지 이곳에 남아있는 아이들은 우선 학업에 집중을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원장님께서 그러셨거든요. 나이는 1살, 2살 먹어가는데 입양이 되지도 않았고 데리러 오는 가족도 없었던 저는 최대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쭉 전교 상위권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 되니 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성적은 좋았지만 대학을 갈 만한 상황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아니었거든요. 물론 졸업할 때까지 전액 장학금을 지원받고 다니는 방향도 있었지만
어쨌든 저는 성인이 되자마자 고아원을 나가 자립을 해야 하는 사람이었기에 생활하는 데 나갈 부가적인 비용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무엇보다 고아원 출신이란 게 의외로 제 발목을 잡기도 하더라고요. 고아니깐 교육도 제대로 못 받았을 테고 몰래 범죄를 저지르고 다니지는 않았을지 혹은 성격이 뒤틀린 건 아닐까 하는 편견을 가진 분들도 덜어 봤습니다. 그래도 전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닐 테니 조금씩 제가 가진 긍정의 힘으로 그러한 편견들을 극복해보자고 다짐했어요. 결국 대학 진학을 포기한 채 졸업 전부터 자립할 돈을 모으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전전했습니다. 그리고 고아원을 떠나기 전날 원장님이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어요. 지은아, 넌 참 성실하고 야무진 아이야. 앞으로 어떤 길을 가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버텨보면 기회는 분명히 올 거야. 그리고 혹시 언젠가 네가 엄마를 찾게 되면 내가 아는 범위에서 최대한 도와줄 수 있도록 노력해 볼 테니 언제든 부담 없이 날 찾아오렴. 감사해요, 원장님. 나중에 꼭 다시 연락드릴게요. 나중에 말고 언제든. 전화를 해도 좋고 문자를 해도 좋고 아니면 찾아와서 자고 가도 되고 어디 가서 뭘 하든지 간에 아프지 말고 건강 잘 챙기고. 그렇게 저는 고아원의 울타리를 벗어나 사회라는 넓은 곳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사회생활은 고아원 생활보다 100배, 아니 1000배쯤 힘들었어요. 처음엔 공장 식당에서 설거지, 배달 아르바이트, 심지어 새벽엔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까지 뛰며 거의 잠도 못 잤습니다. 더 억울했던 건 월급도 제때 주지 않는 곳이 많았기에 월세가 밀리기도 했어요. 그걸 메꾸기 위해 또 다른 일을 하고 또 하고. 인생이 가장 반짝이고 찬란하다는 20대 청춘을 저는 생존을 위해 낭비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낭비되는 저의 청춘이 아깝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살기 위해 이렇게 해야만 했거든요. 저희 20대의 절반은 그렇게 반지하 원룸이나 고시원을 전전하며 잠자는 시간도 아껴 돈을 모으는 식으로 흘러갔어요. 덕분에 몸은 늘 피곤하고 정신도 말짱하지 않을 때가 많았지만 이렇게 돈을 모으다 보면 언젠가 인생이 활짝 필 날이 올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하곤 했습니다.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은 20대 청춘이면 일 말고 나가 놀으라고 했지만 제게 그럴 여유 같은 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달리고 낭비한 저의 청춘은 한 남자를 만나면서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제 인생에 불현듯 찾아온 그 남자는 제가 일하는 식당의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저와 또래로 보여서 그냥 말을 몇 마디 붙인 것뿐인데 어느새 식당 이모들과 그 남자와 함께 오는 직장 동료로 보이는 사람들은 저와 그 남자를 은연중에 밀어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남자도 저의 사소한 변화들을 바로 눈치채곤 했습니다. 지은 씨, 오늘은 앞머리가 평소보다 좀 짧아진 것 같은데 어제 앞머리 자르셨어요? 맞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저희 이모들은 다 못 알아보시던데. 이렇게 눈에 잘 보이는데 어떻게 못 알아봐요? 그런데 오늘은 피부가 좀 푸석해 보이네요. 좀 피곤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잠 제대로 못 잤어요? 어제 층간소음이 좀 심하더라고요. 저희 집이 방음이 잘 안 돼서 그래서 시끄러워가지고 잠을 좀 못 잤어요. 아이고, 그랬구나. 진짜 많이 힘들었겠네요. 소음 그거 진짜 스트레스인 거 저도 잘 알거든요. 자, 이거 한 잔 마셔요. 비타민 음료 한 잔 드시고 힘내요. 어쩌면 저는 그때 이미 그 남자에게 마음을 주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누군가 저의 사소한 변화를 알아주고 잠시라도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는 게 얼마나 달콤한지 그제야 깨달았다고나 할까요? 그렇게 자주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를 나누던 저희 두 사람은 서로 잘 맞다고 생각해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르바이트가 끝나는 시간마다 절 차로 데리러 오고 종종 제게 작은 선물을 해주기도 했어요. 고아원 원장님과 선생님을 제외하고서 제게 이렇게 마음을 활짝 열고 따뜻하게 대해준 사람은 이 남자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사람이 제게 조심스럽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은아, 혹시 너만 괜찮다면 우리 같이 살지 않을래? 같이 살자니? 그게 무슨 말이야? 동거를 하자고?
어차피 나는 회사 다니고 있고 너도 아르바이트 하고 있으니까 서로 월세나 공과금 같은 문제는 크게 상관없을 거고 생활비도 넉넉하게 쓸 수 있을 거고 또 떨어지지 않고 하루 종일 붙어 있으면 우리 사이가 지금보다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갑작스러운 동거 제안에 조금 당황스럽기는 했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떨어지지 않고 한 지붕 아래 같이 산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정서적으로 안정될 것 같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연애를 시작한 지 1년 만에 동거를 시작하게 됐어요. 한 지붕 아래 살을 맞대고 지냄으로써 사실혼 관계가 된 것이었죠. 명시적으로 결혼하자고 약속을 한 건 아니지만 함께 사는 것만으로도 마치 신혼부부가 된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 동거를 시작하고 한 두어 달 정도는 진짜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함께 장을 보고 둘이 마주보고 웃으며 식사를 하는 게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 없이 자란 나도 이렇게나 과분한 사랑을 받으며 살 수 있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이 행복이 얼마나 쉽게 깨질 수 있는지 그때의 저는 정말 조금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엔 함께라는 이름으로 그저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지만 그 기간이 점차 길어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당연한 존재가 되면서 저희의 관계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지은아, 미안한데 나 돈 좀 빌려줄 수 있을까? 내일 모레가 월급날이니까 그때 입금해줄게. 응? 자기 일주일 전에도 나한테 5만 원 빌려갔잖아. 또 돈이 필요해? 나도 그렇게 돈이 많지는 않은데 얼마나 빌려주면 되는데? 한 10만 원 정도만 빌려주면 돼. 쓸 곳이 있어서 그래. 통장에 그 정도는 있지? 좀 부탁할게. 어느 날부턴가 그 사람은 제게 돈을 조금씩 빌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천 원 정도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금액은 커져가고 있었어요. 한두 번은 무슨 일이 있나 보다 싶어 넘어갔지만 횟수가 반복되고 금액도 나날이 커지면서 불안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그 사람이 저보다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고 월급도 저희 2배 가까이 받는데 그 돈은 다 어디로 가고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제게 돈을 빌려가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얼마 안 되는 급여를 받는 저도 한 달 동안 아끼고 아껴서 생활을 하는데 말이죠. 게다가 월급날 빌려간 돈을 돌려주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월급날이 지나도 빌려간 돈을 갚을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웃기게도 친구들과 술은 잘 먹고 돌아다니더군요. 말없이 고주망태가 되어 새벽에 집에 들어온 적도 많았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만 보고 있던 저도 점점 화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자기 월급날 지나지 않았어? 나한테 빌려간 돈 돌려주겠다고 한 지가 언젠데 왜 아직도 안 줘? 총 합해서 28만 원이야. 이번 달 15만 원에 지난달 13만 원 빌려간 것도 아직 안 갚았잖아. 빨리 좀 갚아줬으면 좋겠는데 나도 내야 할 돈 있단 말이야. 아 진짜 내가 뭐 그 돈 떼먹고 도망가겠어? 기다리고 있으면 어련히 알아서 주는데 왜 자꾸 옆에서 닥달해. 몇 푼도 안 되는 돈 가지고 쪼잔하게 굴지 좀 말자 진짜. 쪼잔하게 구는 게 아니라 당연히 돌려줘야 하는 거 아니야? 5만 원 정도면 안 받아도 상관없는데 거의 30만 원 가까이 빌려가고 안 갚는 건 좀 아니지. 너 나 사랑한다며. 사랑하면 기다려줄 줄도 알아야 하는 거야. 내가 알아서 챙겨줄 테니까 제발 좀 기다려. 돈 가지고 이렇게 은근슬쩍 압박 주는 거 그거 상대방한테도 스트레스야. 나중에 줄게. 알았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빌려간 돈을 받아내려고 하는 건 돈을 빌려준 사람이 당연히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아닌가요? 그런데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뻔뻔하게 나오니 할 말이 없더군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사람에게서는 연애 때의 다정한 면모를 찾아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달라지는 건 그의 태도만이 아니었습니다. 언행조차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어요. 시도 때도 없이 폭언과 무시를 하는 건 일상이었으며 점점 저를 구속하려 들기도 했습니다. 몇 없는 친구들과 연락을 하고 있으면 옆에 착 달라붙어서 누구와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 감시를 했고 밤 9시가 넘어서 집에 들어오면 정신이 나가버린 사람처럼 눈이 뒤집혀서는 소리를 지르기도 했어요. 너 지금 장난치는 거야? 지금 시간이 몇 시야? 9시가 넘었잖아. 연락 한 통 없이 어딜 그렇게 쏘다니는 거야? 내가 오늘 친구 만나러 갔다 온다고 얘기했잖아. 내가 문자도 남겼고.
그리고 당신은 친구들 만나거나 회식하면 나보다 훨씬 더 늦게 들어오잖아. 그래놓고 내가 9시 넘어서 들어오는 게 늦게 들어오는 거라고? 양심 있어? 야, 너 솔직히 말해봐. 남자랑 놀다 온 거지? 나한텐 친구 만난다고 하고서 다른 남자랑 바람피고 온 거잖아. 그치? 이제는 무지성으로 의심까지 해대는 그를 보면서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종잡을 수가 없었어요. 말을 하면 대꾸를 한다고 난리, 말을 안 하면 잘못을 인정하는 거냐고 난리. 뭘 해도 난리를 치는 통에 저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점점 힘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의심할 여지도 없이 분명 둘 다 사랑만이 가득했는데 왜 갑자기 관계가 이렇게 되어버린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기력에 잠식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제 목을 서서히 조여서 숨을 쉴 수 없게 만드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무기력과 우울에 빠져있던 제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 사람은 다름 아닌 고아원 원장님이셨습니다. 지은아, 전화가 들어와 있길래 걸었어. 잘 지내고 있지? 안 그래도 너한테 연락할까 싶던 참이었는데 우리 마음이 서로 통했나 보다. 네, 원장님,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저한테 연락을 하려고 하셨다고요? 너 오늘이나 내일 시간 괜찮으면 오랜만에 얼굴 한번 볼까? 얼굴 보고 이야기할 것도 좀 있고 보고 싶기도 하고. 시간 괜찮니? 원래라면 당연히 좋다고 외쳤겠지만 오랜만에 뵙는 원장님의 만남 요청을 선뜻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거울 속 전 정말 못 봐줄 만큼 초라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원장님에게 기대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사실 제가 먼저 원장님께 전화를 걸었다가 괜히 목소리를 들으면 눈물을 흘릴까 싶어 후다닥 끊어버렸거든요. 그렇게 만난 자리에서 원장님이 제게 내민 종이 한 장이 세상을 바꿔놓을 줄은 몰랐어요. 그 종이에 적혀 있는 건 바로 한 회사의 인턴 채용 공고문이었습니다. 지은아, 여기 한번 지원을 해보는 게 어떻겠니? 너도 알겠지만 여기는 나름 경제적으로는 안정적인 회사야. 네가 있었을 때부터 꾸준히 우리 고아원을 지원해주는 회사이기도 하고 우리랑 협약이 되어 있어서 우리한테도 공문이 날아왔는데 보자마자 네 생각이 제일 먼저 나더라고. 이런 회사에서 과연 저 같은 사람을 뽑아줄까요? 전 회사 생활을 해본 적도 없고 학력도 모자라고. 이번 인턴 모집 전형은 고졸 채용 전형이라 학력 같은 건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리고 네가 어디가 어때서 그래? 얼굴 이쁘지, 똑똑하지, 야무지지. 내가 여태까지 많은 아이들을 만나왔지만 너만큼 똑부러진 애는 없었어. 지은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지원이라도 한번 해봐. 붙으면 좋은 거고 떨어진다 해도 경험인 거지. 처음 그 공고문을 봤을 땐 걱정이 먼저 앞섰습니다. 제대로 된 직장 없이 아르바이트만 하다 보니 회사 면접 같은 건 가본 적도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언제까지나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고 살 수는 없다 싶었던 저는 용기를 내서 지원서를 작성해냈어요. 붙여주면 이력서에 경력이 한 줄 추가되는 것이고 떨어지면 이걸 양분 삼아서 다른 회사도 찾아볼 심산으로 말이죠. 지원을 할 때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했는데 이 부분을 꽤 오랫동안 고민하던 저는 고아원에서 지냈던 시간들을 솔직하게 작성했습니다. 어릴 적 고아원에서 살았지만 절대로 주눅이 들거나 위축되는 일 따위는 없었고 항상 긍정적인 생각으로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했다는 걸 강조했어요. 그런데 제출을 하고 나니 괜히 쓴 건 아닐까 싶더군요. 고아라는 프레임으로 절 편견 어린 눈으로 보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기도 했고요.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서류가 빠르게 통과되고 최종 면접까지 합격하게 됐습니다. 정식 사원이 된 건 아니고 인턴이라는 신분이었지만 이곳에서 열심히 배우고 성실히 일하면 계약직을 거쳐 정직원 전환 가능성도 있다고 했어요. 태어나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회생활에 가슴이 벅차올라 원장님께 전화를 드렸고 원장님께서도 진심으로 기뻐하시며 취업을 축하해 주셨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성취감에 벅차오르는 감정이 쉽게 가라앉지가 않더군요. 그리고 같이 살고 있던 그 사람에게도 취업 소식을 알렸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조금 불안했어요. 또 취업을 빌미로 딴지를 걸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을 때 그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그래, 잘 됐네. 언제까지 아르바이트만 하고 살 순 없잖아. 이전부터 회사 다니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니 축하해. 생각보다 덤덤한 반응이 절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폭풍 전야라는 말을 아시죠? 폭풍이 오기 전 고요한 상태. 그게 바로 저희 두 사람의 상황인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전 묘한 불안감 속에서 꿈에 그리던 회사 생활을 시작하게 됐어요. 인턴 근무를 시작하기 전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보통 이런 건 긴장 반, 설렘 반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리엔테이션에 가기 전날부터 그는 제 신경을 슬슬 긁어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인턴이면 정직원으로 전환될 확률도 낮고, 그런데 굳이 입사를 해야 하나? 나중에 6개월 끝나고 나가라고 하면 그거 이력서에 경력으로도 못 써놓잖아. 시간 낭비 아닐까? 그게 왜 시간 낭비야? 열심히 해서 계약직부터 시작해서 정규직까지 될 수도 있는 거지.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라. 자기는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몰라. 처음엔 다들 그렇게 말하지. 근데 나중에 계약기간 끝날 때쯤에는 그게 아니라니까? 이것도 따지고 저것도 따지고 재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그러지 말고 그냥 못 나가겠다고 해. 돈은 내가 벌어올 테니까. 절로 코웃음이 찾았습니다. 취업을 축하한다고 말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어이가 없었죠. 의도가 뻔히 보이기도 했고요. 그래도 전 그의 말을 듣지 않고 꿋꿋이 OT에 참석했고 정식 출근을 착실하게 준비했습니다. 가방에 필기구도 챙기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정장을 사서 입어보기도 했어요. 처음 회사 생활을 하는 것이니 무엇보다 첫인상을 잘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처음 시작한 인턴 생활은 정말이지 새로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인턴은 처음이라며 절 따뜻하게 환영해 주시던 팀원들부터 시작해서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을 웃으며 차근차근 가르쳐 주시던 사수분까지.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와는 비슷한 듯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조직 생활이라는 것에 적응을 해나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회사 생활에 적응을 해나갈수록 같이 살고 있는 그와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루는 퇴근 후 집에 돌아왔더니 집안이 완전 엉망진창인 거예요. 옷장은 활짝 열려있고 회의에 필요한 서류들은 바닥에 흩어져 있어서 도둑이라도 든 건가 싶은 생각에 깜짝 놀랐었는데 알고 보니 그가 한 짓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주 태연하게 침대에 누워 폰만 보고 있더라고요. 이거 자기가 이렇게 해놓은 거야? 대체 옷장은 왜 뒤진 거며 내 서류들은 왜 바닥에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건 내일 모레 회의할 때 써야 하는 서류들이란 말이야. 그렇게 중요한 거였으면 보관이나 좀 잘해놓지 그랬어. 그리고 뭐 별 이유 없어. 그냥 네가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있나 없나 궁금했을 뿐이야. 정말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이대로 그의 행동들을 하나하나 다 받아줬다가는 제가 미쳐버릴 것만 같았죠. 하지만 차마 헤어지자는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부모 없이 고아원에서 자란 탓이었는지는 몰라도 그와 헤어지고 혼자가 되는 게 내심 두려웠거든요. 그는 그걸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에 이렇게 행동을 하다가도 이따금씩 다른 사람처럼 다정해지곤 했습니다. 웃기게도 저는 항상 그 뻔한 다정에 넘어가 버렸고 한없이 흔들렸으며 그를 놓지 못했어요. 저는 아직도 이 순간들을 두고두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로부터 며칠 후 제 인생에서 정말 두 번 다시 없을 정도로 수치스러운 일이 터지고 말았거든요. 사건이 터진 그날은 모처럼 동료들과 함께 밖으로 점심을 먹으러 가던 날이었습니다.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면서 막 수다를 떨고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갑자기 누군가 야! 하는 큰 소리가 들리더니 엄청 빠르게 달려와 제 손목을 확 낚아채는 거예요. 너무 놀라 뒤를 돌아본 저는 제 손목을 잡은 사람의 얼굴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저와 같은 집에 살고 있던 남자였어요. 내가 너 이럴 줄 알았어. 어쩐지 요즘 꾸미고 다닌다 했더니 옆에 있던 이놈한테 잘 보이려고 그랬던 거였구나. 이상하다 싶었는데 이런 식으로 내 뒤통수를 쳐? 넌 오늘 나랑 끝장을 봐야겠다. 따라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대체? 당신 지금 회사에 있을 시간 아니야? 대체 왜 여기 있는 건데? 네가 혹시나 허튼 짓거리를 하고 다닐까 봐 내가 너 몰래 사람을 좀 붙여놨지. 근데 거기서 연락을 해주더라고. 네가 지금 남자랑 있다고.
그래서 차 돌려서 너 잡으러 왔다. 됐고 따라와. 네 직장 동료들한테 더 망신당하고 싶지 않으면. 저는 너무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했고 동료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은 표정으로 절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겨우 붙잡고 있던 마음이 바닥으로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애써 숨겨왔던 치부들을, 그것도 많은 동료들 앞에서 전부 까발려진 그 느낌은 정말이지 극단적으로 말하면 정말 차도로 뛰어들어 버리고 싶을 만큼 절망적이고 창피했어요. 회사 사람들도 어쩔 줄 몰라 우왕좌왕했고요. 동료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인 만큼 앞으로 직장 생활도 순탄치는 않을 거라는 생각에 눈앞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광경을 멍하니 지켜보던 동료들은 겨우 정신을 차리고 우왕좌왕하며 그를 말리려고 했지만 그는 조금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저를 어디론가 질질 끌고 갔어요. 그때 어디선가 큰 목소리가 들렸어요. 멀지 않은 곳에서 들려온 호통소리에 깜짝 놀라서 쳐다보니 그곳에 서 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회장님이었습니다. 처음엔 잘못 본 줄 알았어요. 회사의 가장 높은 분이 이런 현장을 보고 소리를 지르시다니. 동료들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는지 두 손을 모은 채 저희에게로 다가오시는 회장님을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란입니까? 벌건 대낮에 직장인들이 많이 오가는 회사 앞에서 창피하지도 않아요? 할머니, 당신은 뭔데 남의 일에 끼어들어. 우리 두 사람 사이 일이니까 알지도 못하면 그냥 조용히 가던 길이나 가시지?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간에 이렇게 여자를 거칠게 끌고 가면 안 되지. 상대방이 싫다고 하는데도 막무가내로 끌고 가는 건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건 몰라요? 아가씨, 이 남자분 따라가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런 거라면 날 따라와요. 근데 이 할머니가 보자 하니까 진짜. 당신이 뭔데 내 여자친구를 데리고 가? 저는 어안이 벙벙한 상태로 가만히 서 있다 회장님의 한마디에 정신이 번쩍 들어 그가 잡고 있던 손을 뿌리치고 회장님을 따라갔습니다. 절 따라오려던 그는 옆에 서 있던 회사 동료들에게 붙잡혀 꼼짝도 하지 못했어요. 대체 이 상황은 뭐라고 설명을 해야 하는 건지. 회장님을 따라 계단을 올라가는 중에도 머릿속이 복잡하게 엉키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제가 들어간 곳은 회사 건물 제일 높은 층에 있는 화장실이었습니다.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감히 일반 평사원은 들어올 생각도 하지 못한 곳이었죠. 회장님은 웃으며 제게 차를 한 잔 타서 건네주셨고 전 말없이 소파에 앉아 회장님을 쳐다봤어요. 어린 시절 우리 고아원에 찾아가 아이들에게 참 잘해주셨던 분. 그분은 당연히 수많은 아이들 중 하나였던 절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저는 그 시절 그분의 모습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롤모델이었던 분 앞에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앉아있으니 그건 나름대로 참 창피하더라고요. 많이 놀란 것 같은데 괜찮아요? 아까 그 사람 정말 남자친구 맞아요? 네, 맞습니다. 같이 살고 있는 남자친구인데 저한테 집착을 좀 해서요. 괜히 소란 피운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회장님 별 면목이 없습니다. 왜 날 볼 면목이 없어요? 잘못은 남자친구가 한 건데. 그리고 내가 여기로 데리고 온 건 내가 아가씨한테 직접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예요. 저한테요? 아가씨 이름이 김지은 맞죠? 인턴 채용할 때 내가 서류를 봤었을 땐 희망고아원 출신이라고 되어 있던데 맞나요? 네, 맞아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어머니가 절 희망고아원 문 앞에다가 두고 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때부터 성인이 되기 전까지 쭉 고아원에서 생활했어요. 그럼 혹시 아가씨를 버리고 간 어머니 이름이 뭔지 기억해요? 전 순간 고아원에서 원장님이 보여줬던 그 짧은 쪽지에 적힌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 이름을 중얼거리듯 말씀드렸어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어머니에 대해 기억하고 있는 건 그거 하나뿐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어머니의 성함을 말씀드린 그 순간 회장님이 갑자기 제게 다가와서는 절 확 껴안으시는 거예요. 너무 세게 꽉 끌어안아서 숨이 막힐 정도였어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에 너무나도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나도 회장님을 끌어안아야 하는 건지 아니면 밀어내야 하는 건지 갈피를 잡지 못했어요. 그렇게 회장님은 한참 동안 절 끌어안고 계시다 이내 품에서 놓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제 눈을 똑바로 보며 한 단어 한 단어 뱉어내듯 말씀하시더군요. 미안해요. 많이 당황스러웠죠? 다름이 아니라 아가씨가 말한 그 이름을 가진 사람, 아가씨를 낳은 친어머니가 바로 내 딸이에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어머니가 회장님의 따님이시라고요? 우리 딸은 결혼도 하지 않은 채 임신을 하게 됐어요. 당연히 딸을 임신시킨 놈은 딸을 끝까지 책임지지도 않고 도망을 쳤고 우리 집은 난리가 났죠. 남편이 너무 가부장적인 데다가 보수적인 사람이라 혼전 임신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얼른 뱃속에 붙은 혹을 떼고 오라고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호적에서 이름을 파버리겠다는 식으로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절 낳으신 거고요. 처음엔 지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차마 뱃속에 들어선 생명을 지울 수가 없다고 제발 도와달라고 엉엉 소리내서 우는데 엄마로서 마음이 정말 미어지더군요. 그래서 엄마로서 도울 수 있는 건 모두 다 했어요. 물론 남편이 알지 못하도록 몰래. 회장님의 도움 끝에 어머니는 무사히 절 낳을 수 있었지만 나중에 닥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절 끝까지 책임지지 못하고 고아원에 맡기신 것이었고 회장님은 제가 그 고아원에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꾸준히 그곳에 후원을 하셨던 거였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듣는 내내 머릿속이 하얗게 백지장처럼 변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절 고아원에 맡긴 어머니는 끝끝내 절 만나지 못하고 몇 해 전 위암투병 중 세상을 떠나셨다고 했습니다. 살아계실 때 이렇게 자란 모습으로 만나지 못한 게 못내 아쉬웠어요. 이 사실을 조금 더 빨리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싶었지만 회장님도 선뜻 제게 다가와 이야기를 꺼내기 힘드셨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세상을 떠난 친어머니와 졸지의 외할머니가 된 회장님, 그리고 지금 제가 겪는 모든 불행, 이게 다 한자리에서 스파크가 튀며 폭발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회장님은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이내 그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아까 그 남자친구라고 했죠? 평소에도 그렇게 지은 씨를 막대하나요? 네, 원래는 그러지 않았었는데 같은 집에서 살고 나서부터 본성을 드러내더라고요. 손버릇도 안 좋고 돈도 막 빌려가고 맨날 빚고기나 하고 그냥 관계를 끝내버리고 싶은데 솔직히 겁이 나요. 그렇게 직원분들이 보는 앞에서도 난리를 치는데 제가 헤어지자고 말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뻔히 보여서 그리고 만천하에 망신을 당했으니 회사도 그만둬야 할 것 같아요. 피해자는 지은 씨인데 왜 지은 씨가 회사를 그만둬요? 그러지 말아요. 이 일은 내가 해결해 줄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요. 이런 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법적으로 대응하는 법을 알아봐야 해요. 제 손을 꼭 잡아주는 그 손길, 그리고 절 바라봐주는 그 눈빛이 참 단단하다고 느껴졌습니다. 분명 저는 마음 깊은 곳에서 불안을 느끼고 있었는데 그 눈빛을 보는 순간 거짓말처럼 불안이 싹 사라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그날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와 마주쳐서 좋을 게 없다고 생각했기에 회사에 있는 숙직실에서 하루를 보냈어요. 그리고 회장님은 다음 날 제게 변호인단을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1인 변호사가 아니라 꽤 규모가 있는 법무법인에서 절 맡아주신 것이었어요. 그리고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최대한 많은 증거를 모아놓으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 조언에 따라 우선 휴대폰 녹음부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전까지는 녹취 같은 건 미처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같이 사는 사람인데다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해보니 그가 저를 향해 거친 말을 하거나 돈 문제로 인해 갈등을 빚는 순간마다 음성으로 남겨지니 묘하게 보호받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또 SNS, 메신저 대화 등에서 그가 저에게 퍼부었던 욕설이나 협박 등을 하나하나 캡처해서 저장해 두었고 주고받은 금전거래 내역도 일일이 뽑아서 파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원래는 제가 제대로 신경도 쓰고 있지 않았던 송금 기록들이 법정에서는 큰 무기가 된다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증거를 모아두면 결국에는 제가 승소를 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 회장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고생 참 많았겠네요. 이런 일이 있어도 맘 편히 다른 사람한테 털어놓지도 못하고 얼마나 속을 썩였을까. 이제 그런 일 평생 겪지 않도록 든든하게 보호해 줄게요. 내일이면 모아둔 증거들을 가지고 소장을 접수하러 가는데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싸움이 길어질 수도 있어요. 네, 그건 각오하고 있어요. 조금 겁이 나기도 하지만 그래도 절 이렇게 지켜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든든해요. 그럼요. 모든 사람이 지은 씨 편이니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꼭 이 싸움에서 이기겠다는 생각만 해요. 저는 고소 전날 반차를 내고 그가 출근을 해서 집을 비운 사이에 옷가지 등을 챙겨 회장님이 준비해 주신 숙소에서 머물렀습니다. 그에게서 미친 듯이 전화와 문자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지만 조금도 아랑곳하지 않았죠. 그에게 소장이 직접적으로 전달될 때까지 저는 그의 연락을 모조리 다 무시했습니다. 회장님의 배려로 직원분들에게는 들키지 않을 수준에서 경호까지 받을 수 있었어요. 다행히 이전처럼 그가 회사로 직접 찾아와 난동을 피우는 일까지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지난 어느 날, 그가 소장을 전달받았는지 제게 미친 듯이 잘못했다는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문자 메시지에는 이해해줘. 내가 그동안 힘들어서 그런 거야. 원래 부부처럼 지내면 이런 싸움 정도는 누구나 해. 네가 예민한 거야. 하지만 네가 불쾌했다면 사과할게. 미안해. 와 같은 내용들이 구구절절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변호인단을 꾸린 뒤였고 증거들도 충분히 확보를 해놓은 상태라 그 말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는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만 어차피 이런 일로 고소를 해봐야 큰 처벌은 없을 거다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빌면 제가 마음이 약해져서 고소를 취하하기라도 할 것 같았겠죠. 하지만 전 고소를 취하하지 않았고 시간이 지나 저희 두 사람은 법정에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법정에서는 제가 증거로 제출한 모든 것들이 범죄 행위로 인정된다고 판결을 내렸어요. 그가 여태까지 제게 서슴없이 내뱉었던 폭언들, 습관적으로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행동들, 그리고 신체적 피해와 정신적 피해 기록까지 모두 인정되었죠. 혹시나 싶어 정신과 진료와 처방 기록까지 제출하니 그것도 인정이 되더라고요. 그는 눈물을 흘리며 법정에서 억울하다고 호소했어요. 싸우는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진 것 뿐입니다. 솔직히 부부들도 감정이 막 격해지면 막말도 하고 그러잖아요. 판사님은 안 그러십니까? 변호사님도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돈을 빌리긴 했지만 나중에 여유가 되면 2배로 갚으려고 했습니다. 부부 생활 비슷하게 하면 이 정도 갈등은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억울합니다. 그의 눈물겨운 궤변은 재판부가 듣기에도 참 한심했던 모양입니다. 재판장을 소란스럽게 하지 말고 억울하면 항소를 하라는 답변을 듣고서야 그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더 강력한 카드를 쓴 건 그가 다니는 회사 홈페이지의 익명 게시판이었어요. 그가 계속해서 자기는 잘못이 없고 본인은 무죄다 주장하면서 반성 없는 태도를 보이니 회사 측에서도 이 사람의 실체를 알아야 할 권리가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제게 했던 행동들을 구체적으로 풀어서 글을 올렸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의 이미지를 극단적으로 실추시켰다는 명목하에 그가 해고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해고를 당한 충격 때문인지 마지막 재판날 그의 몰골은 정말이지 말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폐인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항소는 물론이고 변론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멍한 표정으로 허공만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죠. 그렇게 최종 판결이 나왔을 때 징역형 집행유예와 함께 접근 금지 명령, 그리고 그동안 제가 빌려줬지만 돌려받지 못한 돈 전부를 갚으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법정을 나오던 길, 그는 제게 달려와 눈물을 펑펑 흘리며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 미안해, 지은아. 내가 정말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었는데 네가 이렇게까지 힘들 줄은 정말 몰랐어. 내 잘못들 하나같이 전부 다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어. 너한테 빌려간 돈도 다 갚을 거고. 있잖아, 근데
이미 법적으로 내려진 판결은 뒤집을 수 없다고 하지만 회사 게시판에다가 올린 건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나 진짜 그 회사 계속 다니고 싶단 말이야. 승진도 앞두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게 나랑 지금 무슨 상관인데? 우리가 그동안 같이 해왔던 정을 생각해서라도 회사 게시판에다가 잘못된 사실이라고 말해주면 안 될까? 그럼 회사에서 보고 날 다시 받아줄지도 모르잖아. 제발. 가장 힘들 때 날 괴롭히고 벼랑 끝에 몰아넣은 사람이 누군데 이제 와서 용서를 해달라고? 난 지금 네가 겪고 있는 고통의 10배, 아니 100배 넘는 괴로움에 시달리면서 여기까지 이악 물고 버텨왔는데 넌 고작 해고당한 거 하나 때문에 나한테 용서를 비는 거야? 끝까지 역겹고 가증스럽다. 그럴 일은 없을 거야. 우리 사는 동안 다시는 마주치지 말자. 너무 역겨웠습니다. 정작 사과를 해야 할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용서를 빌지 않고 고작 회사 때문에 제게 무릎을 꿇고 비는 그 인간의 모습을 보는데 내가 저런 인간을 좋다고 만나고 같이 살기까지 했다는 게 참 한심할 정도였어요. 그렇게 소송이 마무리된 이후 저는 회장님이 계약을 해주신 새로운 거처로 이사를 했고 접근 금지 명령 덕분에 그 인간은 제 근처에도 얼씬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받은 정신적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았지만 적어도 더 이상 이 사람에게 휘둘릴 필요가 없다는 안도감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동료들도 모두 사실을 알고 나니 오히려 잘 견뎌냈다며 응원해 주었죠. 아마 저 혼자였다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을 겁니다. 고소는 물론이고 이렇게 버텨내는 것도 못했을 겁니다. 모든 일이 회장님 덕분에 잘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 같아 그저 감사한 마음뿐이었어요. 회장님은 그 일이 끝난 후로도 제게 수시로 연락을 주셔서 제 상태를 살펴봐 주셨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으로 종종 찾아오기도 하셨고 말이죠. 소송 끝나고 나니 마음이 좀 편안하죠? 네, 너무 마음이 편해요. 진작 이렇게 결정을 내렸다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들고요. 너무 감사해요. 회장님 덕분에 모든 일이 잘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세상 어느 가족이 내 손녀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있겠어요. 떨어져 있던 시간 동안 내가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이제라도 제대로 된 가족 노릇을 해야겠다 생각했어요. 잘 해결이 되어서 참 다행이에요. 그렇게 회장님의 보이지 않는 격려 아래에서 전 계속 회사에 다니면서 일에 매진했어요. 그리고 인턴 기간이 마무리될 무렵 회사 측에서 계약직 사원으로 정식 채용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어요.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혹시라도 계약이 안 되면 어떡하지 속으로 걱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혹시 제가 계약직으로 채용된 것에 있어 회장님의 입김이 살짝 들어간 건 아닌가 싶었지만 다행히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저와 회장님이 가족이라는 걸 아는 사람도 없었거니와 순수 제 능력으로 채용을 결정했다는 내용을 전달받기도 했거든요. 회사 생활에 완벽히 적응을 하고 계약직으로도 일을 할 수 있게 되자 회장님도 굉장히 흡족해 하시는 듯 했어요. 직접적으로 이 사람이 내 손녀다 라고 티를 내지는 않으셨지만 가끔 부서 행사에서 만나면 눈인사를 주고받곤 했죠. 전 여전히 그분에게 회장님이라는 존칭을 쓰며 예의를 갖췄지만 점점 마음의 벽이 허물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장님이 조용히 절 부르셨어요. 요즘 일은 어때요? 힘든 건 없어요? 네, 조금씩 잘 적응해 나가고 있어요. 다 팀장님과 동료들 덕분이에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저 혹시 시간 괜찮으면 우리 딸이 있는 납골당에 같이 가보지 않을래요? 내일이 기일인데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한 번은 기회가 된다면 어머니가 계시는 곳에 찾아가 보고 싶었거든요. 마침 기일이라고 하니 저는 회장님과 함께 동행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마침 출근을 하지 않는 주말이기도 했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회장님 차를 타고 납골당을 찾았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봉안당에 낯선 친어머니의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막막한 기분으로 그 앞에 섰어요. 얼굴조차 기억을 못하는 분인데 이렇게 사진으로라도 보게 되다니
그 생각을 하니 살짝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아이, 기억나니? 그때 네가 울면서 고아원에 맡겼던 아이야. 그 아이가 벌써 이렇게 예쁘게 자랐다. 살아있었을 때 만났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엄마, 저 왔어요. 늦었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만나게 됐네요. 많이 보고 싶었어요. 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때 한 번이라도 만났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북받쳤지만 그래도 이 순간만큼은 눈물을 흘리지 않기로 했어요. 처음 조우를 하는 건데 눈물부터 보이면 하늘에 계신 어머니도 마음이 편치 않으실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의 납골당에 찾아간 뒤로 전 결심했어요. 스스로 조금 더 성숙해지고 외로운 아이들에게도 도움을 줘야겠다고요. 그런 마음에 다시 고아원을 찾기 시작했어요. 예전에 잠시나마 봉사활동이나 후원을 하던 기억이 떠올랐고 이젠 조금 더 여유가 생겼으니 정기적으로 봉사를 시작해야겠다 싶었거든요. 원장님도 반가워하시며 절 환하게 맞아주셨답니다. 가끔 직장 동료들이 제게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어떻게 다시 웃으며 살아가느냐고 말이죠. 그럴 때마다 저는 제 자신도 끊임없이 행복해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저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옆에 있기 때문에 잘 견뎌낼 수 있었다고 대답하고 있어요. 그게 진짜 제가 버틸 수 있었던 이유였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종종 어머니의 납골당을 찾아가고 있어요. 혼자 갈 때도 있고 회장님과 함께 갈 때도 있고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기도 하고 낯설었지만 이제는 어머니의 사진을 보는 게 익숙해졌습니다. 엄마, 나 열심히 살고 있어요. 이젠 혼자가 아니에요. 절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무엇보다 제가 예전이랑은 다르게 많이 단단해졌어요. 앞으로도 더 강한 사람이 될 테니까 하늘에서 꼭 지켜봐 주세요. 그렇게 전 회장님과 함께 가끔씩 고아원에 찾아가 아이들과 웃고 떠들며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언젠가 여유가 된다면 그 시절 회장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아이들에게 작은 선물도 해주고 세상 밖으로 나가는 법도 알려주고 싶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나눠주는 법도 가르쳐주고 싶어요. 제 인생은 태어나서부터 마냥 순탄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지금은 모든 일이 마무리되고 하루하루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을 정도로 괴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이것만 기억하시면서 잘 견뎌내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생각보다 날 사랑해주는 사람은 주변에 정말 많고 나는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 행복은 멀리 있지 않으니 멀리서 행복을 찾기보다는 가까이서 행복을 찾는 것도 좋다는 것.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의 하루가 부디 행복으로만 가득하실 수 있기를 바라며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